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반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순서입니다. 벌써 5번째 순서인데요.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워싱턴에서 날아오신 우리 주미영 님이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미영입니다. 잠깐 제가 오늘 좀 전에 스튜디오 전에서 조수미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하고 같이 찍으신 같이 공연을 한 그 인증샷을 봤거든요. 그래서 성악계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일단 여기 오늘 오신 그 자격은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 회원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예. 야, 민족문제연구소가 워싱턴에도 지부가 있네요? 네, 얼마 전에 정확히 말하면 2017년 11월에 저희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네네. 워싱턴에서. 네네. 워싱턴 하면은 정치의 중심이고 세계 정치의 중심인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세계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에 지부가 만들어졌네요. 네. 예. 작년 11월 11일에 창립이 되었고요. 소위 말한 그 막대가자? 그렇죠. 막대가자 데이네요. 특별하게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네네. 현재 저희 회원은 약 55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55명. 예. 그리고 저희가 첫 정기 모임은 12월 16일 토요일에 가졌습니다. 네. 예. 작년에 활동을 많이 하셨고 네네. 이제 거기에 또 멤버분들이 또 대부분 민주평통 네네. 활동도 겸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그 민주평통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잘 민주평통이 뭔지 잘 모르는데 해외에서는 민주평통에 들어가시려고 아주 경쟁률이 세다고 하는데 국내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성취를 다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좋은 의미로 국가에 봉사하겠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새로운 명예다라고 하셔서 그거를 자리를 얻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른들이. 근데 주명 선생님은 나이 연소하신데 벌써 민주평통 멤버가 되셨어요? 네. 제가 학부가 사학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통일 또는 우리나라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이런저런 작은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리더이신 어른들이 일 시키기 좋겠다. 들어와라 이렇게 되신 역사도 좀 알고 말귀도 좀 알아먹고 뭐 이런 것 같아요. 통일 문제에 관심도 높고 통일운동은 어디서 하셨나요? 대학을 들어갔을 때 운동을 자의반 타의반 시작했습니다. 학생운동 출신이시군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큰 고민 없이 제가 94학번인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는 그 예전 86, 87 학번 선배들의 뜨거운 그런 열정들이 사회적으로도 흔히 민주화가 좀 진행됐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약간 사그러들었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직접 몸으로 움직여서는 운동보다는 이제 교육, 저희 때 기억하는 거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어떤 농산물 수입 문제, 반대 운동 많이 했죠. 그런 주로 이제 의식주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으로 운동의 양상이 좀 변화됐어요. 그리고 바위처럼으로 대별되는 노동과 관련된 노래들도 가볍고 발랄해졌고 조금 발랄해졌죠. 노래가. 그래서 대중 속으로 또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도 이제 같이 끼어서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방송국에 동아리를 하게 돼서 좀 더 다른 학우들보다는 빨리 뛰고 좀 더 자세하게 그런 일들이 캠퍼스를 벗어나서 더 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체험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 학생 운동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연대 사태. 그 현장에도 취재차 가셨습니까? 잠입했습니다. 그 경찰들과 최대한 마찰을 피하면서 제가 원하는 자료를 뽑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데이트하러 온 여대생으로 완전 변장을 하고 아주
평소에는 신지도 않는 하의의 정장을 입고 파일을 딱 손에 든 채로 도서관에 가는 척하면서 그 가방 안에 작은 가정용 카메라를 담아서 비디오 카메라를 담아서 장면을 좀 찍어냈습니다. 실제 그 테이프 가지고 계세요? 예, 그것도 그렇고 그 전에 사실 1994년에 박홍 총장이 주사파 그 유명한 사실 그 유명한 최초 촬영자가 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KBS랑 MBC 기타 등등 방송에서 화면 제공. 화면 제공을 요청하셨어요. 저는 수습 국원이라 이제 하나 찍어와라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어슬렁거리면서 뭐 없나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까만 차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본관에 가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거기서 일이 터졌더라고요. 특종을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특종이고 그 이후로는 방송국과 인연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민주평통 이야기하다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물론 그 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도 민주평통이 그렇게 좋은 역할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분들이 민주평통에 많이 있었던 거 아닌가. 통일이 주요 기치는 아니셨겠죠. 통일이 된다 해도 민족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보다는 그 흔히 말하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들의 입지가 더 확고해지는 방향으로 통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남한 중심의 흡수 통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온통 이제 적폐청산이 이제 시대의 화두가 됐는데 각 분야에서 이제 적폐청산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역시 민주평통도 그 여전히 좀 적폐도 좀 남아 있다고 보고 좀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국내에선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도 좀 많이 노력을 예를 하셔야 들자면 되겠습니다. 저희 워싱턴 민주평통을 얘기를 하자면 워싱턴 협의회 회장님이 윤자, 흥자, 노자, 윤흥노 회장님이신데 그분이 진보 세력 중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큰 어른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세요. 그 흔히 말하는 잃어버린 9년의 그 엄혹한 세월 동안 해외 교민 중에서 진보의 가치를 직접 실현하려고 애썼던 젊은 사람들에게 정말 물심양면으로 밥도 사주시고 후원금도 내주시고 우산 역할을 해주셨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회장님이 되시면서 실질적인 물갈이가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저같이 아직 어리고 경륜이 부족한 사람도 이제 초대를 해서 문을 열어주신 문을 것도 개방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 분위기를 진짜 민족과 나라의 통일과 역사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로 좀 채워야겠다. 항상 차세대를 생각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물갈이는 저희가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이제 윤흥노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이지만 해외에서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분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또 우리 주명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학부는 사학과신데 현재 본업은 소프라노시고 본인이 소프라노임을 저기 증명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조수민 선생님하고 같이 공연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특이하죠. 사학과를 나오셔가지고 그러게요. 인생 역정이 좀 다이나믹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음악을 계속 했었는데 저희 평범한 집안이라 음대를 바로 가는 걸 반대를 하셔서 그때도 예체능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도 없고 뭐 너 아무리 봐도 끝까지 못할 것 같다. 재능이 없다. 우리 집에 너 같은 애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집은 예능가에 DNA가 없다. 너 착각하고 있다. 돈 쓰지 마라.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럼 그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건 역사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러 가지 선생님들도 보고 나름대로는 이제 서치를 해서 여기서 공부하면 되겠구나 했다가 망했죠. 어쨌거나 학부에서 사학을 또 전공하시고 다시 꾸민 이제 음악을 위해서 이제 대학원을 나오시고 다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여러 대학을 뭐 주명 선생님이 저한테 자랑을 7개 나라 말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저는 7개 지역 사투리도 못하겠는데 어느 나라를 그렇게 왜냐하면 오페라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오페라가 발원됐고 또 발달한 그 유럽의 4개국 언어를 기본으로 장착을 해야 되고요. 어디입니까? 유럽 그래서 4개국. 오페라라는 것은 일단 오페라는 단어 자체가 이태리 말이에요. 이태리 말이고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일반 명사로 오퍼레이션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페라레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일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약간 음악 용어로 나왔고요. 오페라라는 단어는 이제 그래서 결국 이태리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장르 자체가 이태리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유럽은 나라별로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네네. 그 기본적인 풍습도 다르기 때문에 그 발현된 오페라가 당시는 이태리가 유럽의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앞서 있었고 네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이 그리고 나중에 영국까지 수입을 했죠, 그들이. 네네네. 그러면서 각자에 맞게 바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가 세부적인 장르가 생기게 되고 자기 나라 말로 또 작곡가들이 자긍심을 놓기 위해서. 예. 그래서 결국은 이태리어는 기본이고 모든 성악의 기본이고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영어. 는 기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4개국. 그러면서 옆에 붙어있는 스페인도 우리도 할 수 있어 해서 하나 더 하게 된 거고. 한 5개국어. 예. 저의 모국어는 한국어고. 가족들의 많은 부분들이 일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7개국어가 되는군요. 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테스트 못 하겠습니다. 테스트 다행입니다. 일단은 7개국어 하신다고 보고. 일단 한국말을 잘하십니다. 읽고 쓸 수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직접 회원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임원으로서 주요한 멤버로서 하는 건 참 특이한 이력인데. 네네. 일종의 약간의 의식화가 된 깬 시민이 이미 그때부터 훈련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의식화된 소프라노시군요. 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제가 듣기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네네. 교포사회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아마 주미연 선생님도 그때 대단한 활약을 좀. 저는 세월호를 어떻게 경험했냐면 제가 이태리 유학 중일 때 우연히 한국 TV를 잘 안 틀지만 틀었을 때 엄청난 화면을 봤죠. 네. 망망대해 배가 뒤집어져서. 그게 이태리 주요 방송 뉴스에 나오는 겁니까? 그렇죠. 주요 뉴스에 나오는. 네. 예. 그리고 참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 당시 독일과 이태리의 주요 방송국들은 그 현상과 상황을 시시각각 거의 속보 수준으로 했었는데 유럽에서조차. 네. 나중에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야 이런 일이 있었다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그냥 그렇게 됐대 라고 앞뒤의 결말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다 말겠지 이런 식의 분위기가 느껴져서 왜 이런 온도차가 있을까 좀 되게 고민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그럼 유럽에 그 당시에는 이태리에서 계셨군요. 2014년도에. 그러면은 워싱턴에는 그럼 몇 년에? 워싱턴에는 왔다 갔다 했었고요. 제가 완전히 짐 싸서 간 거는 2015년 이태리에서 박사를 마친 후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든가요 분위기가 미국에서도 교포 사회에서도 세월호 문제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흔히 강성 사이트 중에 하나로 알려진 미시 USA 회원입니다. USA. 저희가 거기에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미시 USA과 OU의 회원입니다. 예. 딴지는 눈팅을 하고요.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미시의 정말 정의로운 아이 키우는 엄마들로서 그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금 운동을 해서 광고도 하고. 근데 웃기는 건 적극적인 활동을 가지고 반대파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뭔가 여러 가지 혐의를 씌워서 이상하게 공금 유용을 했다, 나쁜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사받게 하고 주도하신 린다 씨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런 고발은 누가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컨대 특히 LA 쪽에 기존 세력과 연계가 되셨던 기존 정권과 연계됐던 분들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어버이나 그렇죠. 엄마 부대가 또 미국에도 있는 거니까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라디오 코리아라는 방송국이 있는데요. 거의 그렇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그렇습니까? 채널 A나 TV 조선 수준이고 그렇습니까? 카톡에 떠드는 모든 얘기가 거기서 방송으로 버젓이 나오는 그런. 그 라디오 코리아의 운영비는 그러면은 그것도 사실 저희가 세금이 들어가나요? 실제 세금은 들어가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후원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우리의 세금 공공기관 비슷한 데서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전혀 뜬금없는 이상한 집회를 여는데 그들이 그 집회를 열고 모으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태극기 부대의 집회 수준과 유사한 양태를 보이거든요. 가능하시다면 뒤 좀 봐주세요. 그러게요. 라디오 코리아. 일종의 해외에 있는 그런 방송 단체들은 아마도 방송통신기금에서 아마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수사기관 아닙니다만은 특히 게시판을 보면 참 한숨 나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럴 혐의를 한번 보고. 맨날 저희랑 미씨랑 싸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기억이 특별한 기억이 촛불 집회 관련해서 특별한 기억이 있으세요? 해외 현지에서 했던 기억 중에 에피소드 중에. 제 인생의 첫 번째 촛불 집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였습니다. 2003년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게 촛불을 든 건 제 인생에서 그게 처음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지만 이제 촛불을 든다는 행위가 의미하는 외연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는 처음이었고 그 이후에 두 번째가 세월호였던 것 같아요. 2004년이었고 그때가 2014년도. 10년 단위로 촛불 드시네요. 그러게요. 앞으로는 들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제 24년에야 또 한번 들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0년 단위로. 그러지 좋은 의미에서 남북이 좀 교류 협력이 활발하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럼 너무 좋겠어요. 지금 남북 그 평화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래를 좀 상상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으니까. 또 통독의 또 경험들을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또 절실하게 그 경험들을 듣고 싶거든요. 현재 통독의 분위기랄까 어떤지. 제가 참 우연찮게 어학 공부를 독일 수많은 도시 중에서도 라이프치히에서 했어요. 라이프치히는 구동독 지역에. 구동독 지역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도시고요. 통일 독일 이후에 서독 정부가 라이프치히에 많은 재정을 투여해서 그 도시를 발달시키고 개발시키는 것을 통해서 전체 독일의 구동독 지역의 전체적인 부흥과 개발을 의도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 이전에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났던 도시고요. 바하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요. 그런 도시인데 그쪽에서 유학을 하신 거죠? 처음에 독일어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독일 말로는 탄뎀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전거란 뜻이에요. 그 자전거 두 개 바퀴가 같이 굴러가 움직이듯이. 그래서 그런 탄뎀을 이렇게 랭귀지 익스체인지의 의미로 쓰는데 이쪽에서는 한국어, 이쪽에서는 독일어 이런 식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일본학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랑 탄뎀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일본어 지식 때문에 연결이 됐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여학생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여학생은 구동독 지역에서 조금 강성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대구 경북 지역 약간 그 정도의 색채가 강한 켐니츠라는 도시 출신이었어요. 시골에서 유학 온 거죠 그 친구는. 그러니까 좀 더 구동독인의 가슴 정서가 있는 정서가 당성이 좀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의 대화들을 좀 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랬어요. 참 부럽다. 나는 너도 알다시피 이제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니냐. 예멘을 빼고서는. 그런데 너희들은 참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렸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라이프치히에 보면은 큰 교회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성 토마스 교회가 있고 거기에 바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성 니콜라이 교회예요.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바로 촛불 시위가 시작됐어요. 통일을 위한. 그러니까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컸고요. 동독 지역에서. 바로 거기가 통일의 시작이었어요. 베를린 장벽이 통일의 시작이 아니었군요. 그건 끝이었어요. 거기는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가 정말 자기들도 그렇게 표현해서 촛불 하나 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 어떤 행동을 하면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니까 묵묵히 촛불을 들고 일정 간격을 떨어져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 침묵과 평화가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대요. 그걸 지속할 수 있었고 결국은 통일까지 가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촛불 시위 원조인 줄 알았더니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원조가 거기 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옳다고 저는 더 믿게 됐죠. 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화학점 융합 뭐 민족은 같긴 하지만 오랫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동독 서독이 여전히 그게 한 지역처럼 이제 과거에 분단이 언제 있었냐 하는 듯이 그렇게 잘 화합이 되고 있나요? 아니에요. 사실상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저도 이제 통일 한국 이후를 생각하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면이? 그 구동독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요. 공산주의 치하를 겪은 많은 국가들이 북한도 그렇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대신에 현재 뭐 주요하게 여겨지는 여러 경제적인 지표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들, 나의 높은 자존감과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불균형하니까 거기에서 약간 아집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너 때문이야라는 거로 가는 거죠. 즉 서독 너희들이 우리 동독을 항상 무시해. 우리가 말만 하면 니들이 들어주지 않아. 네. 라고 하면은 또 서독인들은 얘기죠. 아니야 그건 너희들의 피해의식이야. 우리가 통일세를 얼마나 많이 내고 얼마나 서포트를 하는데 니들은 아직도 그 동독 시절에 공산주의 치하의 게으름을 벗어나지 못했어. 네. 너희들은 우리 서독 사람들이 돈만 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인간적으로 일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일 이후에 이 경제 발전을 굴러가진 않는다. 지탱할 수 없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작은 부분이 예, 서로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 약간 비하하적으로. 서로. 예, 예.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고 그것들이 TV에서도 자주 아직까지도 코미디의 소재로 활용되고요. 그러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혐오적인 언어 근데 아닙니까?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죠. 약간의 뉘앙스만. 예,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그 특유의 말투나 표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흉내를 내면서 약간 희화화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참 멀지 않은 과정이 또 우리 앞에 놓여 있겠네요. 네, 근데 그들은 그나마 통일 직전에 서신 교환이라든지 기본적인 인적 자료 교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소프트 랜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서 사실은 20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간극이 아직 있거든요. 노력은 하나.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우리 반만년 역사를 갖고 있는 또 민족이니까 또 그 긴 역사에서 보면 이 짧은 시기의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미미한 기간이니까요. 그렇죠.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거 아니면은 우리나라 살 길이 없어요 앞으로요. 그들도 인정했어요.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이 되게 되면 너희들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될 거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인정하더라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너무나 잘 알고 위협적이고 그렇죠.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 평범한 대학 교육을 받은 독일인들은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 이상 받은 분들도 그걸 모르고 있고 여전히. 왜냐하면 독일인들은 대한민국보다는 북한과 먼저 수교가 됐어요. 70년대에. 그래서 그 북한이 그 당시는 대한민국보다 훨씬 경제 수준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동등하게 생각을 해요. 북한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한국이 코리아가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죠. 일단 다시 이제 돌아와서 민족문제연구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자리는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해외에도 지부가 있다.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독일에도 지부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요? 가능할 텐데요. 근데 제가 독일어를 자신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독일은 시차도 안 맞는 것 같고. 독일은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교민 사회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한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안익태 작곡가 안익태가 또 독일에서 활동했던 것이 있고 또 우리 친일 인명사전에서는 또 안익태를 또 친일 인명사전에 올렸지 않습니까? 또 여전히 남아있는 안익태에 대한 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안익태의 그 나치 당원설이 또 있거든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걸 또 연구하는 분이 벨린에 또 계시해요. 또 음악사 하시는 분 중에 그 자료를 좀 우리가 빨리 발굴해야 되는데 있다면은 없는 걸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독일 지역 사회 유학생들 그룹과 좀 교류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또 관심이 높고 가능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독일어에 자신이 없고 너무 멀다고 해가지고요 못 가고 있습니다. 곧 성립이 돼서 함께 저희 워싱턴 지부와 교류가 가능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워싱턴에 지부 만들었는데 베를린에 못 만들겠습니까? 그럼요. 안 되면 저라도 가자. 양쪽 다 하시려고? 아니요, 그냥 저 양다리 걸친 걸 좋아해요. 겸임 지부 하시려고요? 겸임 지부. 자, 그리고 워싱턴 지부에서 뜻깊은 일을 하셨어요. 창립되자마자 우리 워싱턴에 우리 그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희가 TV에서 보면 우리 안창호 선생님의 따님이 계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꽤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초청 대상 명단을 보니까 우리 시문 선생님 상록수에 시문 선생님 자제분도 계시고 오셨었어요. 조성환 선생님 우리로 이제 국방부 장관을 하셨죠 임시정부 때. 이분의 묘가 이제 효창원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효창공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가고 또 의열단 활동하셨던 우리 김대지 선생님의 또 후손들도 계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워싱턴 지부에서는 우리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초청해서 한번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 아이디어로 이렇게 내셨나요? 우리 주미연 선생님은 독립운동가 후손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집은 친일도 아니지만 독립운동단이 평범한 집안이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직접 실무에 뛰어들지 못해서 그래도 그 외에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을 때 회의가 있을 때는 최대한 같이 모임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거의 동시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역사적 상황이 그 항의를 하셨던 분들의 자제분들이 항상 고초를 겪으시고 3대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요. 예, 고초를 겪으시다가 우리나라의 친일 이후에 또 친미 정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역사의 연속성이 일어날 때 그분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주 지역으로 많이 이주해 오셨어요. 예, 하와이라든지 또는 또 워싱턴 DC는 수도기 때문에 결국은 또 정치적 망명과 관련해서 정치적 망명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또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었고요. 그게 결국은 아까 적폐청산 얘기하셨는데 그 과업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 역사적인 상황을 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에서 그분들이 떠도는 상황이 된 거예요. 특히 항일운동의 정점에 서셨던 분들의 자제일수록 더더구나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런 역사 아이러니가 슬픔이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지부가 또 워싱턴 어떻게 보면 세계의 정치적 수도인 곳이니까 또 인적 자원들도 나름 뭐 공부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관련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걸로 인해서 뭐 서혁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논문도 쓰시고 하시니까 그런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였어요. 가까이 계시니까 모시자. 근데 거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이렇게 사적으로 살짝 얘기 드렸지만 그분들이 당신들이 입지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그 입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열지를 못해요. 우리도 또 이렇게 이용당할 것이다. 저들이 또 지들이 필요한 진영 논리에다가 우리 이름만 갖다 끼고는 도와줄게요. 또는 우리가 염원하는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해놓고서는 또 버린다. 사진 한번 찍고 잊혀지는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 행태가 그동안에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한국어가 자유롭지 않은 분도 많으세요. 벌써 3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래전에 떠나오신 분들이 한국어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의사소통이 오히려 영어가 편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작은 오해 하나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진정성을 설명을 드리고 결국은 저희가 2월 달에 11일 날 함세용 신부님 간담회 있었고 신부님이 미국에 한번 가셨죠. 그래서 많은 그때는 강연을 오셨는데 나중에는 결국 토론이 돼버렸어요. 남자 어른들이 그냥 특히 거의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약간 논쟁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자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 17일 날 정기 저희 매달 한 번씩 정기 모임을 하는데 원래를 하시네요. 그때 정기 모임이 있었고 그 24일 날 바로 워싱턴 지역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자료집을 보니까 우리 현재 독립기념 관장님이 또 축사도 써주시고 나름 상당히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시고 했던 행사인데요. 그게 이제 최초니까 우리가 초청하신 분들이 다는 못 오셨겠지만 너무 조금 오셔가지고 약간 실망하셨다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오셨을 때 그분들이 그래도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뒤로 빠지시는 모습이었다가 경원시하시다가 그 모임이 끝날 무렵에는 마음 여시고 저희들 손도 한 번씩 잡아주시고 마음 저희가 사진을 찍자고 부탁드렸을 때도 밝게 웃어주시면 사진 찍고 여기 정말 옆집 아줌마, 옆집 동생, 옆집 동생들 또는 옆집 아재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는구나 이런 식의 느낌을 받으셨다. 이 관제라 동원된 행사 이런 거랑 또 다른 느낌인 걸 이제 파악하신 것 같아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름으로는 또 관제단체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깨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모여서 회비내가면서 모이는 곳이구나. 그걸 좀 아셨던 것 같아요. 느끼셨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도 홀대하는데 해외에 망명하신 분들의 후손이야 국가가 얼마나 관리를 했겠는가, 예우를 했겠는가 또 생각하면 그분들이 피해의식을 가지만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피해의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워싱턴에 계시니까 트럼프 가끔 보세요? TV로 보고 저희 농담삼아 미시에서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문구 오소리 워싱턴 지부장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풀어서 저는 이제 이해했는데 풀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떤 뜻인지. 예, 문꿀 오소리란 표현은 그 오소리 벌꿀 오소리라는 허니배지라는 동물이 있는데 굉장히 용맹해서 몸집도 자그마하지만 코브라를 씹어먹는 그 코브라의 맹독에 물려서도 기절했다가 도로 일어서 또 씹어먹는 마저 씹어먹는 그런 굉장히 강한 독한 녀석이에요. 하나의 뜻을 세우면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그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끝까지 지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서로를 문꿀 오소리라는 표현을 별칭을 붙였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문꿀 오소리다 이런 표현, 친문 세력이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상황과 현재 정치적 워싱턴 정가의 상황 굉장히 재밌거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존에 그러니까 정치인이 대통령까지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힘과 공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조금은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를 어떤 시스템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미 대통령이니까. 그런 정치적인 빚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하면 돈도 많고. 그분이 돈도 많고 다 있는데 이제 명예가 없었는데 이번에 또 노벨. 그거를 문 대통령 정말 천재신 것 같아요. 그가 결핍을 느끼는 트럼프가 결핍을 느끼는 명예를 하나 채워주면서 그걸 살살 채우면서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당신이 다 했어 우쭈쭈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협의가 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우리는 현 정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친정부적이다라는 뜻이 새겨지니까 저희가 농담삼아 그래서 문꿀 오소리 워싱턴 지부 지부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워싱턴 지부 민족문정에서 워싱턴 지부야 동등한. 그 지금 이제 우리 다음 달이면 이제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드디어. 그 저희가 느끼는 것은 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제3자로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또 워싱턴 현지에서는 그 어떤 회담 전망이랄까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설왕설래가 있나요? 최근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결렬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이전에도 낌새가 있었지만 네오콘들이 협상의 전면에 나서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저희 남북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직후에 미국의 군수업체 주가가 2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20% 이상. 핵심이네요. 그쵸? 핵심적인 것이 그 문제네요. 그렇죠. 이 볼턴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가 그 이후에 협상 대상자가 갈리면서 볼턴이 전면에 등장하고 그 흘러간 옛 시절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고 그 상황은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전 위원장이죠. 국방위원장 이 비슷한 상황으로 추진했지 않습니까? 국가를 그때는 특히나 아사하고 고난의 행군 시절이 있었던 그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진짜로 문을 열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밝혀졌지만 북한이 뒤통수를 친 게 아니라 사실은 네오콘들이 그죠? 뒤통수를 친 상황을 만들었잖아. 지금 또 그렇게 될 거가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주가가 20% 이상 하락됐다는 것이 하루 만에 모든 것이 판문점 선언 이후에 우리가 정말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네오콘들과 군수 업체들은 야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리고 하는 피부를 저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수상이 그 사이에 2번이나 왔다 갔다 뛰어갔던 일은 그들이 이 현 상황, 동북아의 긴장 상황을 통해서 얻어왔던 많은 이점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는 절박감에 이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고착화시키려는 어떤 의도로 분명히 개인적인 트럼프의 면담을 시도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사방이 적입니다 지금. 앞으로 뭐 우리가 그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을 낙관적으로만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이런 또 긴장감을 좀.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트럼프를 계속 기분 좋게 하죠?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트럼프.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 트윗을 봐요. 트럼프 트윗을 봐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팔로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다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건 미씨 아줌마들의 아이디어들인데요. 예, 어떤 걸로? 팔로잉을 해서 매번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존재고 당신의 정치력은 정말 대단해라는 동북아 식으로. 평화의 중심이 너다. 당신은 운명적인 사람이라는 이렇게 모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 문구를 좀 저희한테 카피해 주셔가지고 복사해서 붙여서 이렇게. 미국 교민이니까 최대한 영어로 써서. 예, 영어로 해서 트럼프가 기분 좋은 단어로 짧게. 그런 식으로. 그게 지금 당장 먹힐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 채널들이 나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게겠죠. 예, 참고로 저는 안 보내겠습니다. 저는 보내면 또 저를 비판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연구소 회원 중에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서요. 그럼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여튼 어쨌거나 이 정도 제가 긴박한 남권계에 있다. 네, 정말 뜻밖의 찾아온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죠.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질문한 건 거의 다 드렸는데 혹시 또 제가 질문을 빠뜨렸거나 또 아니면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또 노래를 또 마지막에 하시기로 했잖아요. 네, 노래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목을 좀 푸시고 해야 되나요? 다음에 한번 기회를 더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런 겁니까? 네, 6월 10일 날 또 방한 계획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되면 또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간에. 저야 영광이지만 참 시청자가 떨어지지 않을까 되게 걱정되네요. 그때 되면 이제 재미없는 얘기하는 아줌마를 또 부르나 그때 이렇게. 되면 북미 회담이 끝난 상황이니까 또 그 뒷이야기. 제가 그럼 현지의 상황과 또 맞습니다. 나라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에 대한 시선들을 좀 모아서 오겠습니다. 예. 특파원을 또 이제 임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밥은 사주실래요? 예. 맨입으로 안 되는 건데 이거. 가능합니다. 예. 네. 밥은 한식으로. 찌개로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또 마지막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저희 당부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오게 된 거는 워싱턴, 그러니까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에 특파원으로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회원으로 왔고요. 자랑을 하자면 일개 회원인 저조차도 이 정도의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거. 국제 정세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든 워싱턴 지부 회원들이 55명의 워싱턴 지부 회원들이 더 많이 늘 겁니다.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네네네. 시작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면 분명 의미 있는 행보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그것이 한국에는 본부 그리고 해외에 떨어져 있는 다른 지부들에게도 좋은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치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번 달 정기 모임이 5월 26일에 있습니다. 네네네. 곧 있네요. 네네. 저 또 들어가자마자. 정말 매월 정말 빠지지 않고 모임 하시네요. 예, 저희는 일단 모여서 얼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이니까.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침묵을 다지는 것이 각자의 뇌리 속에 이 민족문제연구소와 관련된 일들은 언제나 늘 깨어있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어떤 신문을 보다가도 이거 그리고 저희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민족문제연구소 저도 밴드에 들어가 있어요. 밴드도 있고 카톡방이 있는데 여기서 항상 그게 관심을 켜놓고 있다 보니까 미국 신문이든 한국 신문이든 어떤 뉴스가 뜨면은 서로 공유하고 또 관심을 증폭시키고 이런 일들이 선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특별히 내년은 또 3.1 운동 100주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에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우리 워싱턴 지부 또 워싱턴 지부 옆에 또 뉴욕 지부도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창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서쪽에는 또 LA 지부도 있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많은 회원들이 또 내년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좋은 사업들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역사접해 청산에 또 중심 기지 역할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비행기 잘 타고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대한항공 타시나요? 제 모닝컴 회원인데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죠? 그냥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아까워라 마일리지 누구한테 어떻게 안 되나요? 다른 항공으로? 다른 비슷한 스카이팀으로 넘길 생각입니다. 그룹으로 다른 그룹의 델타라든지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전 델타 타고 직항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이 상태에서 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빈틈없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 5회는 좀 특별하게 주미교포입니다. 주미교포인 주미영 선생님 모셔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음 달에 또 오신다고 하니까 그때는 정말 소프라노인지 아닌지 베로니카 주라고 하는 그때는 예명을 갖고 계신데 베로니카 주를 다음 때 또 모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또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